자, 여기서 이제 달러 약세는 언제까지 가는가 보죠. 요새 계속 시중에 나오는 거 달러 약세는 이제부터 계속된다. 당분간. 그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골드만삭스에서 나왔어요. 달러 가치가 올해 들어 8% 넘게 폭락했는데 40년 만에 최악이라고 하고요. 예. 새 패러다임으로 진입했다. 달러는 계속 약세할 거다. 유로가 계속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그런 뉴스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오늘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부자들이 뭐 미국을 떠나고 있다. 이런 좀 선동성 기사가 나오는데 이것도 기사 안에 읽어보면 헤드라인을 자극적으로 뽑았을 뿐이지 그게 아니라 계좌를 팠다는 겁니다. 미국 애들은 우리나라하고 이제 우리나라도 뭐 그러겠지만 외국 계좌 파는 게 상당히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에 돈 많은 애들이 스위스 프랑 계좌를 이번 한 4월 들어서 굉장히 많이 새로 어카운트를 새로 개설을 했다. 그 얘기는 뭐냐? 달러가 자꾸 떨어지니까 스위스 프랑이 강해지니까 또 앞으로 트럼프 관세나 이런 것 때문에 불확실성이 계속 관세 무역 싸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안전한 스위스 프랑이나 엔화로 도망가 있자. 그래서 내가 가진 돈도 현금성 자산도 그전에는 달러만 들고 있었는데 평생 이제는 스위스 프랑도 좀 만들어 놔야겠다 해서 스위스 은행에 내 계좌 하나 거기다 틀 건데 뭐가 필요하고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왔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를 마치 나는 트럼프 때문에 부자들인데 내가 미국 부자인데 미국을 떠나서 스위스 이민을 가야겠네 그런 얘기는 전반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예, 이건 조금 약간 선동하는 기사인데 어쨌든 이런 기사들이 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 트럼프 때문에 달러가 버림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버림받을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다고 전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좀 길게 보자고요. 왜냐하면 시장의 어떤 쏠림이 굉장히 커요. 시장의 쏠림이 크고 제가 이 시장의 쏠림은 어떻게 봤었냐면 엔캐리가 작용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었죠. 엔캐리가 작용해서 국채를 누군가가 던졌잖아요. 그때 국채를 누군가가 던졌는데 저는 일단 미국에 있는 월가 전통 금융 세력들하고 그 다음에 엔캐리가 밑에서 많이 작용한 걸로 일단 저는 그렇게 봤었죠. 그때 결국은 미국의 자산을 팔고 국채를 팔든 뭘 팔든 간에 그 현금화한 달러를 팔고 스위스로 가든 일본 엔으로 가든 엔캐리를 회계하고 대출을 갈아타든 간에 달러를 팔고 판 만큼 그 돈으로 엔화를 사든 유로화를 사든 프랑스 스위스 프랑을 사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사게 되면 그만큼 달러를 버리게 되니까 지난 미국 국채가 폭락하는 동안 달러도 같이 폭락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설명이 되죠? 이거 어렵지 않죠? 제가 저번 주까지 여러 번 아주 특집으로 해가지고 계속 설명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보면 모든 게 다 맞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날마다 뉴스에서 나오는 게 4월 달에 특이한 점이 뭐였다? 트리플 약세가 나왔다. 이거 경제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된다. 맨날 떠들어요. 트리플 약세가 뭡니까? 미국 주식이 약해졌다. 두 번째, 미국 달러가 약해졌다. 세 번째, 미국 국채도 약해졌다. 역사적으로 트리플 약세가 일어난 적이 없다. 경제 이론으로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이번에 일어났다. 신기하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신기할 것도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엔캐리는 이미 충분히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고 그리고 미국이 뭐 다른 중국이 던졌다는데 사실 그건 웃긴 얘기고 시간별로 해갖고 보냐 하면은 결국은 일본에서 더 떴는지 어땠는지 그거는 데이터는 없어.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도 엔캐리 작용할 때 굳이 일본이 안 던져도 일본 돈을 빌려간 해외의 기관들이 달러 환전하고 엔화나 스위스 프랑으로 바꿔서 빚도 갚고 일본 국채도 사고 뭐 이런 식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주식이 떨어질 때마다 제가 항상 4월 초부터 말씀드렸죠. 3월 말부터 말씀드렸네. 엔캐리 시리즈 영상 하면서 앞으로 시장이 덜컹덜컹 떨어질 때마다 무조건 그 돈으로 일본으로 달러 버리고 일본으로 갑니다. 빚 갚으러. 그래서 이것들이 더 시장을 크게 변동시킬 겁니다. 엔캐리 시리즈 3개나 만들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트리플 약세가
그 전부터 저하고 3월 중순부터 같이 시장을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들 하시라고 그때 수없이 영상을 계속 만들었던 거고요. 지금 오늘 그거 다시 또 못해요. 지난 영상들 보면서 알고 싶은 분들은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 그 흐름이면 뭐예요? 미국 주식이 떨어질 때마다 처음엔 어떻게 떨어져요? 어이구 트럼프가 이 정도로 미친놈인지 몰랐지 해갖고 지들도 마진콜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트럼프는 그러고도 남을 놈이에요 하고 4월달 무서워요 하고 다 도망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관들, 헤지펀드 기관들도 트럼프가 조금 우리 예상보다는 좀 세게 나오겠지.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야. 지도 쫄려가지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쫄리고 자시고도 없죠. 걔네들은 왜? 미국 막아파 정치 이런 거를 분석을 안 했죠. 경제만 분석을 했지. 설마 이 정도겠어? 일기 때처럼 생각했는데 이미 트럼프는 일기 때의 사업가가 아니다. 우리는 진작 몇 달 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여러분들 1월 달에 귀성길에서도 제가 귀성길 차 안에서 들으시라고 열심히 떠들었습니다. 그때도 시리즈로 보세요. 앞으로 트럼프가 얼마나 미친놈인지 여러분들 기억들 나시나요? 시장이 출렁일 때마다 더 트럼프가 이렇게 미친놈인지 몰랐네 갖고 마진콜 당하면서 2배, 3배로 더 막 갭으로 떨어지죠. 그럴 때마다 급하게 돈을 회수하고 더 많이 돈을 던지는데 그걸로 이제 엔캐리도 갚고 국채로도 도망가고 하면서 더 막 문제가 났었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국채를 안 사. 4월 둘째 주부터 던지기 시작해. 그 누군가가 결국은 보면 그때 월가의 큰 세력들이 일부러 14%씩 사주던 거를 10년물, 20년물, 30년물 경매 입찰할 때 응찰 결과를 보니까 국내 다른 기관들, 이제 프라이머리 딜러들 말고요. 프라이머리 딜러들 말고 국채나 좀 사볼까 하는 미국 놈들이 14명이 오던 게 1명밖에 안 왔죠. 계속. 지들이 누가 뒤에서 사지마, 야야 가지마, 이번 주에는 가지마, 사지마 하는 놈이 있었을 확률이 제일 크고 누구겠어요. 저는 마스터 플랜 세력으로 보고 있고요. 마스터 플랜 총공세도 동시에 나왔죠. 그리고 미국 애들이 다 잠든 사이에 밤에 아시아에서 던지더라. 야 이거 중국 아니면 일본 아니면 한국인데 한국은 아닌 것 같고 제일 국채를 많이 들고 있는 중국이나 일본인데 역시 트럼프하고 보복관세 시진핑하고 싸우니까 중국이겠지 하는데 그거는 제가 던지면 최악의 경우에 너 죽고 나 죽자 동귀어진 다 같이 중국 자산도 다 망하는 거예요. 들고 있는 20년 동안 장사해서 30년 동안 장사해서 모은 달러 자산 들고 있는 거 다 망하는 거고 미국만 망하고 중국도 망하는데 누가 먼저 망하겠어요? 중국부터 망하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그런 멍청한 짓은 안 한다. 왜? 지금부터 드디어 한번 싸워보자 하고 그 몇 년 동안 바이든 때는 꽉 수비하고 막기만 하던 방어하던 게 이제 나도 나와서 싸울래 하고 트럼프면 싸울만해 하고는 시진핑이 드디어 이제 막 사방에 막 정상회담 다니고 순방 다니면서 인제 시작했는데 여기서 나같이 죽자고 폭탄 터지고 다 같이 죽는다는 그런 멍청한 짓을 할 리가 없다. 그래서 중국이 던질 이유가 없다. 그럼 남는 게 누구예요? 일본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확률이 높은데 그게 딱 시장에서는 그렇게 안 보니까 지금 이번 주에 옐런 누님이 나와서 한 번 더 교통정리해 준 거 아니에요. 중국이 버릴 리는 없고요. 여러분들. 누가 버렸나 모르겠어요. 근데 중국이 버릴 리는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버린 건 뭐 때문에? 트럼프 때문이다. 확실하게 교통정리 해주셨고 옐런 누님이. 결국은 달러가 이렇게 떨어진 것도 뭡니까? 우리가 쭉 3월 중순부터 이거 한번 지켜봅시다 했던 흐름이 나오니까 당연히 달러를 급하게 현금화를 해가지고 헤지펀드 기관들이 됐든 누가 됐든 현금화를 해서 그걸로 어디에? 일본에다 환전해서 스위스 프랑으로 환전해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달러도 팍팍 떨어지는 거예요. 국채가 팍팍 떨어지던 그날 달러도 팍팍 떨어져서 여기까지 왔죠. 제가 여기는 조금 이 밑으로 떨어지는 거는 마스터 플랜 세력도 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셔놓은 건데 지금 거기서 지금 5일째 이번 주 내내 안정이 되고 있죠. 모습 같습니다. 그래서 트리플 약세다 어쩌다 하는데 물론 이 프레임으로 계속 트럼프 때문에 달러가 약세가 됐어 하고는 당분간 약세를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강세가 되면
관세 때문에 미국 인플레이션이 올려다가도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안 와요. 물가가 오르지를 않아요. 달러가 강세가 되면 아무리 외국에서 생산한 중국에서 생산한 이런 데서 관세가 많이 붙어서 미국에 수입이 돼도 달러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달러로 물건을 미국 사람들이 사는데 물가가 그렇게 올랐다고 생각을 안 해요. 어이구 그래봤자 싸네 하고는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한테 계속 이런 프레임을 확실하게 씌울 때까지는 달러 약세를 의도적으로 가져갈 수는 있지만 여기서 더 떨어지는 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요. 좀 출렁출렁은 하겠죠. 그거 외에도 제가 이제 보는 게 금년에 캐나다 이번 주에 캐나다하고 달러 인덱스에 있는 7다 통화 중에서 캐나다하고 유럽의 금리 결정이 있다고 제가 그때 5일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미국은 더 이상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다고 이번 주 나와서 계속 떠들었습니다. 파월부터 해서 맞죠? 미국은 더 이상 금리를 떨어뜨리지 않. 근데 이제 유럽은 이번에 금리 내렸고요. 트럼프하고 관세 전쟁 하는데 우리 내려야 된다. 인플레도 잘 잡혔으니까 내릴 수 있다 했고요. 또 다음번에도 계속 내릴 것처럼 썰을 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쭉 올랐던 유로화는 계속 금리 인하 하는데 미국 달러는 더 이상 금리 인하 안 하고 동결만 하면은 누가 강해지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봐도 달러가 더 약해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받쳐준다는 얘기겠죠. 다만 그리고 캐나다는 역시 동결은 했지만 큰 문제 없습니다. 캐나다는 이미 허접해졌어요. 그리고 캐나다가 사실은 선진국 중에 제일 먼저 금리 인하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제일 많이 내렸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이것도 달러 약세에 크게 오히려 그동안 달러 약세 크게 빠졌던 거 지금 한번 마스터 플랜 세력이 흔들면서 거기서 이제 이게 좀 끝나가는 모습이네요. 다만 하나 엔화가 남아있죠. 엔화가 계속 우리는 계속 엔화 강세로 갈 거야 라고 썰을 풀고 있어요. 왜 그런 썰을 풀고 있냐? 지금 트럼프하고 관세 협상이 들어갔어요. 이거 지렛대로 쓰려고 그래요. 협상의 지렛대로. 왜? 엔화가 계속 강세가 되면 달러가 약세가 되잖아요. 원래 트럼프는 달러 약세를 원하던 애 아닌가? 그래야 장사가 잘 된다고?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트럼프 때문에 달러 자산이 버림받는다. 달러가 과하게 약세가 되고 트럼프가 미국을 망가뜨린다. 이 프레임이에요. 이 프레임이고 앞으로 관세에 막 이런 보복 전쟁이 붙어갖고 실제 물가가 들썩들썩 할까봐 굉장히 신경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달러가 다시 강세로 돌아가면 물가가 오르는 것도 어느 정도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일본이 엔화를 조금 약하게 만들어주기를 트럼프도 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협상하기 전부터 일본하고 이번에 협상을 이제 시작해 들어갔지만 그 전부터 내가 웬만하면은 앞으로 계속 금리 인상할 거야. 일본은. 그래서 엔화 강세로 만들 거야. 자꾸 이런 신호를 주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그 옆에 있는 이 멍청이들이 트럼프 옆에 있는 애들이 이게 뭔 신호인지를 받지를 못해. 그리고 신호를 안다고 해도 걔네들이 양보할 애들도 아니고요. 어쨌든 일본에서 뜯어먹을 만큼 뜯어먹으려고 할 거고. 지금 그래서 일본하고 미국하고 협상이 되는 이번 달 말까지 대충 어떤 협상의 큰 그림이 나올 때까지는 자꾸 일본이 금리 인상을 자꾸 얘기를 하면서 달러가 쉽게 못 살아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월말에 있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또 외환 문제를 직접 이 옆에 있는 트럼프 옆에 있는 러트닉이나 벤스 부통령 멍청해서 말이 안 통하니까 G20 재무장관 회의가 조만간 있는데 여기 가서 베센트 재무장관 만나서 얘기하겠다. 지금 일본이 직접 얘기를 했어요. 베센트는 좀 말이 통하겠지. 근데 말이 통해도 이 트럼프 마가파가 관세 협상을 이만큼 자기들이 그러면 우리가 양보해주게 이렇게 나올 놈들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자, 뭐 우리나라 동결했고요. 자, 미국 국채 소동은 어떻게 됐나 봅시다. 자, 지난주까지 해서 4월 둘째 주와 지난주 셋째 주까지 해서 장기채, 미국 국채 장기채 입찰 때마다 제가 기사들을 쫙
스크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잠깐 보여드렸고요. 결국 외국인들이 버렸다? 아니, 외국인들은 고맙습니다. 지금같이 세상이 불확실할 때 미국 국채가 짱이지 하고 응찰률은 오히려 높고 잘 팔렸다. 순조로웠다. 미국 국채 외국 뭐 지금 나와가지고 막 다 미국에 대한 신뢰가 트럼프 때문에 없어졌기 때문에 외국에서 미국 국채를 버리고 있는 거요.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안 그랬다라는 거고요. 또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아무리 트럼프가 미국 달러 자산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 치더라도 그런다 해도 미국 아니고 그럼 어딜 믿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 미국에 대체할 수 없는 경제 소프트 파워가 당장 4월부터 1주, 2주 만에 무너지는가요? 이 몇십 년 동안 이 쌓여온 신뢰가 당장 뭔 일 납니까? 미국발 심각한 금융위기가 지금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설레발만 치는 거지. 근데 전 세계가 약속이나 한 것처럼 미국채를 다 같이 버린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이런 일이 생기려면 6개월, 1년 동안 차근차근히 변하는 모습이 돼야 됩니다. 물론 금년 1월부터 미국 국채를 계속 버린 선진국도 있긴 있어요. 석 달 동안. 그게 어디냐? 캐나다예요. 왜? 캐나다는 작년부터 미국하고 싸움이 이미 들어갔습니다. 예. 트럼프 인수위 시절부터 관세가. 그래서 캐나다는 이미 미국하고 앙숙이 졌죠. 그런 나라, 일부 나라만 빼고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장이 이제 트럼프와 그 친위대들이 이 정도로 고집센 꼴통임을 뒤늦게 깨닫게 됐고 그러면서 시장은 예상보다 더 크게 빠지게 되고 또 그때마다 은근히 다 월가에서 나와서 뭐라 했습니까? 트럼프가 이 이상 빠지는 거는 용납 안 하고 와서 도와줄 거다. 기다려라. 트럼프 푸시 있을 거다. 연준 파월이 먼저 나와 마중 나와 있을 거다. 파월 푸시 있을 거다. 열심히 떠들었지만 지금까지 어땠나요? 전혀 없다는 걸 계속 확인을 하게 되니까 그때마다 시장은 더 크게 빠지니까 마진콜이 당하고 커버링을 당하면서 더 크게 제곱으로 빠져서 강원도 정성 카지노가 돼서 2배판, 3배판, 4배판이 되고 있죠 지금. 그리고 이러한 급한 쏠림 현상은 더욱 빨리 시장에서 여기서 좀 올랐다가 다시 내릴 수도 있고 하니까 좀 지켜보지가 아니라 이렇게 크게 빠지니까 전부 기관이도 개미고 무조건 던져오고 무조건 다 현금화를 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훨씬 많이. 맞죠? 그런데 예전 같으면은 요렇게 흔들리면서 조금 이러다가 여기 가면 조금 현금화하고 기다려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전부 다 던지고 바로바로 현금화하는 시절이 와버렸죠. 너무 넣다 뺐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월가의 빅5가 넣다 뺐다 돈 주식을 샀다 팔았다 국채를 샀다 팔았다 하는 그 수수료만으로도 지금 배가 꼭 불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현금화할 때가 많어 기회가. 그리고 현금화할 때마다 여러분 같으면 그 현금을 이자 싸게 주는 대로 대환을 해야죠. 맞죠? 그러니까 자 이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게 지금 3월 중순부터 제가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엔캐리부터 설명했던 그 흐름이에요. 어려운 얘기니까 항상 리바이벌 반복해서 현금화할 기회가 더 많이 생긴다. 출렁출렁. 시작은 뭐다? 트럼프가 이렇게 꼴통일 줄 시장은 모르니까 뒤늦게 뒤통수 맞는 거다. 그리고 현금화가 이렇게 크게 터지면서 진폭이 어마어마해지면서 예전 같으면 버티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바로 다 현금화를 누구나 해버린다. 근데 현금이 쌓일 때마다 이걸로 어떻게 갈아탄다. 대출을. 이자가 싼 쪽으로. 그래서 엔화로 가고 그러니까 달러 팔고 엔화나 다른 게 가고 스위스 프랑을 사러 가고 하면서 유로화나 스위스 프랑이 오르고 하니까 국채가 흔들리고 엔캐리가 작동하는 동안 달러도 쭉쭉 빠진 거다. 그래서 트리플 약세가 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렇게 안 보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게 뭔 일이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4월 둘째 주 한 주간은 누군가는 열심히 미국 국채를 과도하게 던진 놈이 있다. 따라서 지난 2주간 시장에서는 트리플 약세 현상이 일어난 거고요. 하지만 시장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다방면에 이랬다 저랬다 하더라 실마리들만 보면서 여러 가지 썰만 무수히 생산했죠. 첫 번째는 헤지펀드에서 국채시장 베이시스 트레이드가 청산되면서 됐다. 두 번째는 중국이 일부러 미국 국채를 던졌다. 세 번째는 트럼프의 뻘짓 때문에 정내미가 떨어진 세계 각국이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한 결과다.
등등 나왔어요. 하지만 이 중에서 그나마 근거가 있는 것은 헤지펀드, 청산설 정도인데 제가 이것만으로는 저만한 국채 투매 현상 전체를 흡족하게 설명하지는 못한다 라고 말씀드렸고, 또한 중국 매도설은 사실상 중국이 다 같이 한번 죽어보자는 동기어진인데 이거는 지금 상황에선 거의 말이 안 된다. 근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목에 힘 좀 준다는 사람들이 조회수 빨아먹느라고 누구나 나와서 그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선 거의 정설처럼 나와 있으니까 알아서들 판단하시고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국제시장을 크게 흔들어 갖고 불안감을 조성할 필요는 더 이상은 없죠. 더 던지고 해가지고 여기서 다 문제 되는 것보다는 한계까지 해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힘들게 만들면서 끌고 가야 되죠. 자,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옐런 누님이 직접 등판하셔갖고 교통정리를 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멍청이 베센트가 그제서야 따라했어요. 여기 옐런 누님이 중국이 위안화 가치 상승을 유도할 수 있는 미국 국채 매각에 나선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중국이 달러를 매도하면 중국 위안화의 통화 가치를 끌어올리고 국제시장과 세계 금융안정의 위험을 초래해서 중국에도 결국 악영향을 미치는데 같이 죽는 멍청한 짓은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재밌는 건 베센트 재무장관이 4월 둘째 주에 미국 국채가 흔들릴 때 사방에서 이거 중국이 막 판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얘가 제가 그래서 좀 멍청하게 본다는 거예요. 헤지펀드에서 일은 했는데 약간 바지 사장 느낌이 강해요. 똑똑하지는 않았고 그냥 내가 저기 조지 소로스 펀드에서 내가 이렇게 일했던 사람이야. 그 타이틀 하나 가지고 지금 검사하다가 변호사 개업하러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사건 수주를 많이 맡으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 같지는 않네요. 제 생각에 그냥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때 지금 정말로 중국이 국채를 던지고 있습니까? 라고 기자들이 그 4월 둘째 주에 물어봤을 때 생각이 있는 양반이라면 그럴 가능성은 이만저만해서 많지 않습니다. 먼저 얘기를 해줬어야 돼. 근데 그때는 그런 말을 못했어요. 오히려 나도 잘 모르겠는데 만약 중국이 던지고 있으면 지금 너 이 TV 보고 있으면 너 조심해라. 너 만약에 그런 거 나중에 증거 하나라도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이 양반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에 옐런 누님이 나와서 야 그거는 옐런 누님이 대단한 분이죠. 경제계에서 아주 이분이 얘기하면 뭐 다 따라 들어야죠. 제일 많이 하는 분이니까 이분이 중국이 그런 거는 이만저만해서 말이 안 된다 얘기하니까 그 다음 날부터 베센트도 나와가지고 그거 국채 저기 중국이 던졌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내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집을 불태워버릴 수도 있지만 그거는 나에게도 별 도움이 안 된다. 여보도 죽고 나도 죽는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뒤늦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작 그 일이 터졌을 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얘도. 그렇죠? 근데 옐런 누님이 나와서 얘기해주고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자료들도 나오고 하니까 뒤늦게 얘도 그렇구나. 뒤늦게 깨닫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재무부 장관 까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적당히 지금 얘를 양쪽에서 다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있고요. 바지 사장격이고 그런 느낌이네요. 달러하고 국채 봤는데요. 뭐 그런 달러하고 국채의 소동은 결국 이제 트럼프 마스터 플랜 세력이 지금 앞으로 오게 될 어떤 세계의 스태그플레이션이나 경제의 위기나 혹시 닥치게 될 어떤 신용 경색의 위기 등도 전부 다 트럼프 정부의 모든 잘못으로 프레임을 예전 그 우크라이나 전쟁 딱 터지고 모든 프레임을 세계의 모든 프레임을 푸틴한테 다 뒤집어 씌웠던 것처럼 그때 뭐 말도 못했죠. 뭐 푸틴이 막 암이 걸렸네 뭐 저기 뭐 스테로이드를 맞고 있어갖고 애가 정신이 사이코네 막 언제 미친 소리를 할지 모르네 온갖 막 얘기가 나오면서 모든 탓을 트럼프 탓으로 다 돌렸던 거 기억들 하실 겁니다. 아니 푸틴 탓으로 그런 것처럼 지금 그런 작업이 지난 2주 동안 지금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이제 요런 세팅은 끝났고 어느 정도 이제 그 국제시장 흔드는 그 반격 작전 그 정도로 흔들어 놔야 사람들이 정말 그러네 하고 그리 싹 몰려가니까요. 트럼프가 이렇게 위험한 놈이구나 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달러도 한번 크게 빠졌고
국채도 한번 크게 폭락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이 수준에서 어느 정도 지금 교통 정리가 돼가고 있는 모습들 지금 보시면 됩니다. 스위스 프랑도 지금 여기 가다가 지금 며칠째 와서 지금 정리가 되고 있고요. 일본 엔화만 조금 더 강해지고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관세 협상하면서 뭔가 지렛대로 쓰려는 일본만의 어떤 내부 사정이 좀 있다고 보입니다.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뭔 얘기하는가 봐야겠고요. 위안화가 이제 어떻게든 미국하고 싸우면서 버텨보겠다 하면서 흔들렸다가 잡다가 흔들렸다 잡다 하지만 역시 쉬운 싸움은 아니기 때문에 7.3 위안에서 밑으로는 못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미국 국채를 공격한다? 예, 이거는 자살골이죠. 중국이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루브라는 아까 봤고 우리나라 원화가 요 며칠 동안 굉장히 뻘짓 잘했어요. 잘했고 이번에 뭐 금리 인하도 안 하고 동결을 했죠. 저는 그것도 누구는 어떻게 볼지 이런 얘기는 좀 하기 힘든데 개인적으로는 잘했다고 봅니다. 좀 물론 지금 막 이자 못 갚아서 막 지금 가게 문 닫고 너무 힘드신 자영업자님들한테 너무 죄송한 소리인데 그런 분들 생각하면 해야 되는데 한국은행장으로서 지금 국내 상황 전체를 봤을 때 지금 금리나 패를 쓰기는 힘들어요. 아직 트럼프하고 대한민국하고 관세 지금 시작도 안 했어요. 다음 주부터 시작하죠, 협상. 그리고 반도체 관세도 어떻게 나올지도 몰라요. 지금 이 상황에서 먼저 우리가 금리나 패를 쓸 우리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왜 없죠? 이미 1,500원을 두드리고 있어요. 여기서 금리 인하 해버리면서 1,500원 오르게 되면 그때는 큰일 나는데 아직 트럼프 패가 다 나오지도 않는데 우리 패를 쓸 수가 없어요. 동결이 맞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 하면 지금 이자 못 갚아 힘든 분들 뭐 건설회사 막 자영업 욕하시겠지만 그냥 뭐 그것도 좋아요. 근데 어쨌든 그 나라 경제 전체를 보는 이창용 씨 입장에서는 저는 이번에 동결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희한하게 그 탄핵 인용이 된 이후부터 환율 시장도 굉장히 빠릿빠릿 효율적으로 일을 잘하고 있고 이창용 씨도 이렇게 제 마음같이 움직이고 그냥 조금 제가 그렇게 봐서 그런가요? 좀 이제 우리나라가 좀 정신이 드는 것 같은 모습도 살짝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고 한번 보시죠. 자.